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5월 1일 오늘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일터는 중요한 생활의 원천입니다. 거기엔 적정한 노동 대가와 인간다운 삶, 인권이 보장돼야 할 겁니다. 노무법인 돌꽃 김유경 대표와 함께 우리의 노동 현안을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유경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 대표 노무사신 거죠? 노무법인의. 네. 네네. 제가 오늘 출근하기 직전에 TV 채널 이리저리 돌려보다 보니까 한 영화 채널에서 노동 근로자의 날 특집 영화 하면서 카트란 영화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게 이제 그 대형 마트에 네. 여성 저 판매직이나 이런 그 어머니들 그 근로자들 이런 얘기인데 그 염정아 씨인가 뭐 누군가 해가지고 쭉 네. 나오는 그 영화 보셨죠? 네, 봤죠. 예. 여튼 그런 영화도 있었고. 자, 오늘은 5월 1일 공식 명칭이 이게 근로자의 날이잖아요. 네, 법령상은 그렇습니다. 노동절이라고도 우리가 예. 부르고. 자, 우리 노동 현안을 깊이 고민하시는 김유경 대표님께는 특별한 날일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원래 이제 우리가 노동절에는 그 전국에 이제 수많은 노동자들이 모여서 노동절 대회를 여는데 네네. 저도 노동절 그래서 대회. 그 시청 앞에 있는 노동자 대회 다녀왔고요. 네. 근데 오늘 공교롭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다들 이제 우비 입고 우산 쓰고 이러면서 그래도 진짜 많은 분들이 오셨거든요. 그래요. 예, 우리가 외국에서 보면 메이데이 뭐 그런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보통 5월 1일입니까? 예, 딴 맞습니다. 나라도? 노동절이 메이데이입니다. 메이데이 5월 1일이라 이거죠. 자, 오늘 그러셨고 행사 갔다 그 노동 현안 우리 무척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오늘은 주로 차별과 관련된 아무래도 네. 이제 직장갑질 119 요 일을 또 하시고 계시고 또 거기에 이제 산파역도 하시고 하셨으니까 차별과 관련된 내용 우리가 초점을 맞춰 볼 텐데 네네. 우리 그 김유경 대표님은 2017년에 출범한 직장갑질 119 이 공익단체 창립 멤버였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창립 멤버라는 말은 조금 부끄러운 표현이고요. 그래요? 그 2017년 11월 1일 날 이 단체가 출범을 했는데 네네. 혹시 기억해 보시면 2016년 겨울에 광화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죠? 네네, 네. 네. 당시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면에서 그 2017년이 됐는데 뭔가 정치적인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일터 민주화를 고민하는 몇 명이 모여서 나름 약간 작당 모의 비슷하게 네. 예, 좀 더 많은 노동자들이 좀 접근성이 좋은 루트를 통해서 고민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걸 만들자. 네. 그래서 카카오톡에다 오픈 채팅방 직장갑질 119라는 방을 만들었고요. 네. 저는 만든 지 나흘인가 후에 바로 결합을 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노무사 창립 멤버 맞네요. 예, 그러면. 맞을까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고 네. 제가 들어가게 된 계기는 딴 게 아니라 저희가 그 오픈 채팅방을 열고 나서 첫날부터 말 그대로 제보가 폭주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너무도 상담을 할 그 법률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가서 일을 하게 됐어요. 오픈 채팅방이 뭐 지금도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 안에 몇 명이 들어와 있습니까? 항상 평균적으로 한 1,1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와, 엄청나네. 그걸 어떻게 이렇게 부문별로 나눕니까? 아니면 그냥 다 1,100명입니까? 처음에 출범했을 때는 저희가 네. 조금 이제 대표적으로 119 방을 하나 만들고 얼마 정도 하다 보니까요. 네. 특별히 심각한 업종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해서 예를 들면 뭐 중소병원 예, 뭐 아니면은 뭐 방송 비정규직이라던가 네. 뭐 반월시어공단 노동자들 이래서 직종을 한 10개를 나눴기도 했었어요. 네, 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하나의 방만 존재를 하고요. 그 방에는 꾸준히 아직까지도 항상 1,000명이 넘게 드나들고 있습니다. 와, 그럼 이게 카톡이 너무 자주 뜨겠는데. 근데 뭐 그래도 견딜만 해요. 견딜만합니다. 그래요. 자, 9946님이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노동절에 노동하고 있는 1인입니다. 비도 오고 우울하네요. 유유. 네. 자, 저희가 우리 제작진이 저한테 딱 보내왔습니다. 뉴스레터 K가 커피 쿠폰 쏘겠습니다. 보내드릴게요. 9946님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비도 오고 노동절에 일하니까 약간 우울한 생각도 드는 멜랑콜리 뭐 여하튼 뭐 그렇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 갑질과 차별, 실과 바늘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 떠오르는 게 정규직이냐 계약직이냐 같은 이제 고용 형태에 따른 뭐 차별이랄까 이런 문제잖아요. 네. 자, 이렇게 김 대표님이 보시기에
고용 형태에 따라서 갑질이나 차별이나 이게 확연히 좀 달랐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래요? 예. 어쨌든 갑질하고 차별, 갑질이란 말이 이제 법령에서 그 공식화한 용어는 아니고 네네. 직장 내 괴롭힘이란 말 그렇죠. 들어보셨잖아요. 예, 예. 같은 얘기인데 당연히 어떤 괴롭힘이라는 게 차별의 영향에서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네. 예, 우리가 이 갑질이라는 것이 어떤 수직적인 관계에서 발생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약자들이 네. 어쨌든 노출되기가 당연히 쉽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그다음에 뭐 남성보다 여성 뭐 이런 식으로 좀 이게 취약한 지위에 있는 분들이 항상 이제 괴롭힘을 많이 호소를 하고요. 특히 뭐 소규모 사업장 그리고 노동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 이런 분들이 괴롭힘을 더 훨씬 많이 호소를 하고 제가 하고 있는 많은 상담도 사실 그런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더 이렇게 보호하고 이렇게 좀 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분들인데 네. 자 저희 제작진이 사전에 우리 김희경 대표님께 지금 가장 주목하고 계신 현안 어떤 거냐 이제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김 대표님은 MBC 기상캐스터 근무했던 고 오요한나 씨 사례 꼽아주셨어요. 자 여러 현안이 많을 텐데 그 가운데 고 오요한나 씨 사례 고른 이유 뭡니까? 오늘이 노동절이잖아요. 네. 사실 노동절이면 일하는 사람 누구나 노동자로서의 어떤 권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보장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만든 날인데 네. 사실 현재 우리나라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의 모든 문제가 저는 집약적으로 축약돼서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결과로서 나타난 사건이 이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방송사에 상당히 많은 비정규직들이 존재를 하고 특히나 이제 실제로는 근기법 적용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만 꾸며진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분이 그 일을 하시면서 당연히 그렇게 일을 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그 법 제도 자체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만 네. 이런 어려움을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경로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그 결과로서 이런 안타까운 어떤 그 죽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노동절에 특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사안이 아닐까 해서 이 사안을 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 중에 어쨌든 방송사에서 약간 이 사례가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축약된 여러 가지 종합된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김 대표님 보시기에 그 비정규직 문제가 사실 이제 방송사에만 있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시니까 여러 가지 사례들 이렇게 상담하시고 보시니까 방송사에서만 나타나는 혹은 방송사에서 유독 좀 자주 두드러지는 그런 특징 같은 것도 있습니까? 방송사가 예. 비정규직 백화점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백화점이다. 이유는 정말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을 하는 분들이 네. 굉장히 불합리하게 비정규직으로 분류가 돼 있고요. 입사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뭐 프리랜서다, 단기 계약직이다, 파견직이다, 기간제다 이렇게 분류가 되어 버리는데 굉장히 좀 불합리한 건 이분들이 뭐 10년을 일해도 퇴직을 할 때 퇴직금을 못 받고 법에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그런 거네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현대자동차 같은 데도 정규직 비정규직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렇게 네. 분류가 돼 있고 이쪽 바퀴 저쪽 바퀴를 만들고 있는 분들처럼요. 네네네. 예. 여기도 이거는 그렇다 이거죠. 사실 분류의 문제이고 근데 이분들이 사실은 계속 문제 제기를 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인 게 방송이라는 이 업종이 굉장히 바닥이 좁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문제 제기 못하고 스스로도 이제 참고 있다가 계속 이런 세월이 축적이 됐었고 그래서 이 안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소가 되지 못하는 아주 대표적인 사업장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좀 안타까운 거는 이런 부분을 조금 그 주체적으로 어떤 관리 감독할 만한 네. 기구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요. 예, 사실은 뭐 노동부라던가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라던가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특정한 영역들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방송사의 조금 어떤 왜곡된 고용 구조에 대해서는 누구도 사실은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뭔가 계속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높지만 네. 이것이 상당히 잘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업종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거는 뭐 저희가 방송사에 또 몸담고 있으니까 조금 더 네. 고민하고 이렇게 지켜보고 또 이제 논의를 해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 노동계에선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이런 요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어떤 분들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네. 이 프리랜서랑 비슷하게 노동자랑 다름없이 일을 하면서도 법적으로는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는 분들이요. 특히나 이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는 말이 네. 산업안전보건법이랑 그다음에 산재보험법에 등장을 하는데 네. 거기 법령상의 정의 자체가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이상하죠, 표현이. 네. 예, 근로자랑 유사하게 일을 하는데도 법 적용은 못 받는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요. 예를 들면 뭐 보험 설계사라든가 택배 기사님이라든가 뭐 골프장 캐디 분들이라든가 뭐 방문 판매원 이런 분들이 아예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 걸까요? 이게 그 법의 취지는 있을 거 이 아니에요. 법의 취지는 네. 아무리 봐도 이분들이 노동자랑 유사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나 자영업자에 가까운 어떤 측면들도 있다고 본 거죠. 그런 뜻이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분들도 그 자영업자로 분류가 되어 있고 플랫폼 노동자는 네. 아시는 것처럼 뭐 스마트폰 등장에 따라서 급격하게 확산된 직종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뭐 앱을 통해서 배달 대행 하시는 분들,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이 호출형 노동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호출 오게 되면 배달하시고 마찬가지로 이분들도 자영업자에 가까운 사람들 아니야라는 논의들 속에서 네. 예, 근로기준법의 어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주변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정말 많은 분들이 특수 형태 그다음에 플랫폼 노동자로 분류가 되어 있고 뭔가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분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주로 법의 보호를 말씀하셨는데 또 이게 이분들이 만약에 정규직하고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도 낮을 거예요, 분명히. 예, 예. 급여 낮고 법적으로 보장받고 좀 근로자로서 확실히 더 이게 지위나 이런 것들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 취약하다는 건데 네. 또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이거를 또 거의 비슷하게 인정을 해주면 사업을 하기 또 쉽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네. 그 간극을 좁혀줘야 되는데 그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간극 줄이려면? 굉장히 좀 약간은 좀 어려운 얘기인데 예, 예, 사실은 예. 이제 임금만 놓고 본다고 하면 네네. 사실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당연히 항상 노동력 제고에 대한 임금부터 먼저 줄이려는 노력을 그렇죠. 하죠. 사업자들은 막 그러려 그러죠. 예, 그리고 정규직이 했던 일에 대해서 비정규직을 뽑아서 뭔가 비용을 절감하려고 접근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이 과연 사업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냐. 특히 상시 지속적으로 일하는 일자리에 계속 프리랜서라든가 네. 단기 계약직으로 채우다 보면 이 사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지될 수 있겠느냐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자, 사용자 단체들은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정규직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경직된 노동시장이 비정규직 양산하고 비정규직 차별한 구조 만들었다. 네. 오히려 규제 완화해야 한다. 이런 주장은 우리 김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정규직을 쉽게 해고하지 못하는 법제도 아래서 네. 사실은 많은 이제 사업주들이 오로지 사실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양산하는 방향으로만 대응을 해왔다고 그러면서 생각을 하고요. 비용도 아끼고 예. 어떤 그 인권이나 이런 건 잘 보장을 못 해주고. 네, 근데 예. 이제 그렇게 가다 보면은 비정규직에 대한 어떤 차별이 완화되지는 당연히 못할 거고 네. 결국은 이제 지금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지만 정규직마저 일자리가 좀 불안해지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고요. 가장 좀 대표적으로 요즘 많이 이제 언론에 오르내리는 이주노동자 현안을 보게 되면 네. 이분들의 사례야말로 사실은 이분들 예전에 이제 합법적으로 우리나라가 일하지 못할 때가 있었는데 네네. 20몇 년 전에 이제 법을 만들고 고용 허가제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그렇죠. 만들었습니다. 예, 예. 나름 이제 규제를 풀어준 것처럼 했지만 이 제도가 이제 도입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봤을 때는 네. 사업주들이 너무 이 제도를 악용하고 그다음에 그 왜곡하는 바람에 예. 오히려 뭐 미등록 이주 노동자가 막 엄청나게 양산되고 사업자들이 악용하는 가장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식으로 악용을 지금 하고 있죠? 우리 법상 고용허가제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고용허가제상에서 어떤 이주 노동자가 이 사업장에 너무 부당한 일이 많이 발생을 해요.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을 하고 싶은데 이동. 예, 사업장 변경에 있어서 제한이 있습니다. 사업주의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정말 명백하게 뭐 폐업을 했다거나 사업주가 정말 부당한 어떤 행위들을 했을 때 네네. 옮기는 걸 신청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뭐냐. 그 옮기려고 했을 때 우리 사업장에서 부당한 일이 발생했어라는 걸 이주 노동자가 증거를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이주 무슨 얘기인지 노동자들이 알겠어요. 많이 네. 감시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핸드폰도 뺏기고요. 예, 예.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동하는 것도 상당히 제한이 돼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예.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예, 자, 맞습니다. 그런 말씀이신데 자, 우리 김 대표님이 그렇게 또 이주 노동자 이주 노동 이 부분에 이제 주목하고 계신데 지난 2월에 네팔 출신 한 20대 청년이 한국에 온 지 한 6개월 만에 스스로 목숨 끊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전라도에 있는 어떤 그 돼지 축산 농가에서 네. 일하던 네팔 노동자 얘기고요.
이분이 이제 굉장히 어렵게 준비를 해서 거의 4년을 기다려서 우리나라 일하러 왔어요. 네네. 근데 이 농가에서 벌어졌던 일은 다수의 네팔 노동자들에 대해서 사업주가 장기간 이제 상상 이상의 직장의 괴롭힘, 뭐 통제, 감시, 폭행 네. 등등을 이제 행했었고, 그다음에 엄청나게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항상 뛰어다니면서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요. 걸어다닐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폭행도 당했고, 근데 항상 CCTV가 비추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노동자들을 이제 뭐 볼펜으로 찌른다거나 이런 괴롭힘을 했었고, 실제 이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이 노동부에다가 사업장 변경 신청도 했지만 노동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증거가 없지 않냐. 그래서 이분은 사실은 강제 노동을 한 거죠. 거기서 사업장 이동을 못 하고, 그런 과정을 이제 끝내 이제 견디지 못하시고 네.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사안인데 너무 안타깝고 사실은 예, 마음이 아팠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건 하나가 그렇게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죠? 예. 자, 대한민국이 인구 이제 감소 추세 접어들었고 농업업 물론 중소사업장 중심으로 수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하기 시작한 지도 뭐 20년, 30년 네. 아마 됐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도 지금 이런 약간 불합리한 구조가 계속 있다는 거는 뭔가 설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주 노동자들이 모여서 뭐 이주 노동자 메이데이 행사라는 걸 하면서요. 네네. 내세웠던 피켓의 구호가 두 가지였는데 강제노동 절폐랑 그다음에 위험의 이주화를 반대한다. 예전엔 위험의 외주화였거든요. 지금은 워낙 어려운 일들, 그다음에 정규직이라든가 우리 국내에 있는 분들이 기피하는 업무들을 예. 전부 다 이제 이주 노동자들은 전가를 많이 했고요. 자, 강제 노동 철폐 하나 있고 두 예, 번째가 위험의 이주화입니다. 위험의 이주화. 과거에는 위험의 외주화란 말이 통용이 됐었죠. 예. 근데 지금은 그만큼 위험하고 그다음에 험하고 그다음에 어려운 일들이 전부 다 이주 노동자들한테 전가됐다는 아주 그렇군요. 상징적인 구호이죠. 예. 뭐 고용허가제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그 강제노동을 하면 안 되는 그 협약도 그 비준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아까 그 사업장 변경 제한이라던가 네. 그다음에 사업장 변경을 못 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그 사업장 이탈하게 되면 이 사람 바로 그냥 미등록 노동자가 되면서 출입국 관리소에서 이 부분을 또 강제로 이제 관리를 하거든요. 네. 바로 해외로 다시 가야 되는 어떤 상황까지 놓여지게 됩니다. 이른바 거의 추방에 가까운 예. 거네요. 그리고 굉장히 좀 과도하게 단속을 해왔던 사례들이 계속 문제가 됐었고요. 네. 일례로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노동부의 어떤 경기지청에서 노동자가 어떤 이주 노동자가 거의 엄청나게 많은 돈을 퇴직금을 못 받아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를 했는데 네네. 경기지청에 나가서 조사를 이제 받으러 나오라고 해서 출석을 했는데 근로감독관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워서 경찰이 연행을 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이 미등록 이주 노동자라는 거를 그 사장님의 아들이 신고를 한 겁니다, 경찰에. 근데 사실은 법적으로는 그 상황에서 그분을 잡아가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임금체불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임금체불은 형사범죄거든요. 네. 그 사실은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이고 이분이 잡혀가는 걸 사실은 방치하면 안 됐었는데 그 돈을 안 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지금 문제가 있는 사안인데. 그렇죠. 그 예. 사람이 사실은 범죄자거든요. 예. 근데 그 사람이 자, 이 사람이 출석할 거니까 경찰이 가서 잡아가라. 이렇게 신고를 돈을 안 했고요. 준 사람이 이제 범죄 혐의자죠. 혐의자. 네. 예. 그런 진짜 기가 막힌 일들도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각지대들이 굉장히 법에도 많고 그다음에 출입국 관리법이라던가 아니면 네. 이 고용노동부의 어떤 이주노동자 관련된 정책들이 굉장히 조금 허술하게 돼 있다 보니까 체불을 당해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진정을 제기하기 어렵겠죠. 잡혀갈까 봐서라고요. 네. 자, 어느 겁니까? 제가 보기엔 두 개 다일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있는 제도 이분들의 어떤 권익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장해 줘야 될 제도가 지금 미비돼 있습니까? 아니면 제도는 웬만큼 돼 있는데 작동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두 가지 다입니까? 두 가지 답니다. 그래요. 제도가 상당히 미비하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열심히 네. 현장에서 이제 그 실행을 해야 될 행정 당국들도 사실은 네. 굉장히 이제 뒷짐을 지고 있는 거죠. 뭐 국가인권위원회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안을 이 염려돼서 네. 뭐 출입국관리법 관련된 뭐 규칙을 개정하라 이런 식의 어떤 권고들도 계속 했었지만 네네. 법무부가 그런 것들을 지금 전혀 이행하지 않는 문제들도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감독관들이 노동청에서 그러니까 범죄 피해자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실행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아무리 생각해도 사실 이주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유입이 됐지만 이분들이 어떤 그 인격을 가진 인격체로서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분들을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시쳇말로 좀 싸게 쓸 거 아닙니까? 임금도 그렇죠. 적게 주고. 최저임금 이하로 받는 분들 너무 그리고 많습니다. 한국의 근로자들한테는 함부로 못할 그런 약간 그런 뭐 인격 침해랄까 그런 것도
다 모든 사업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좀 그렇게 그런 사례가 상당히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제도의 문제도 있지만 인식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있습니다. 그죠? 사실은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이 네.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관한 법률의 1조의 목적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은 도입과 관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도입과 관리. 원활한 네. 인력 수급을 위해서 예. 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도입 관리. 사실 어찌 보면 굉장히 사업주 입장에서만 이분들은 네. 이제 갖다 쓰는 어떤 인력으로만 생각하고 어떤 인격을 갖고 있는 노동권을 이제 보장받는 노동자로서 이제 대우하지 않고 있다는 게 저는 그 법의 목적에도 드러나 있다라고 생각해서 사업주들이 당연히 그렇게 해서 보호하지 않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을 이제 바라보는 우리나라 이제 많은 분들의 시선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문제 제기하지 못하는 문화를 계속 형성하게 만드는 어떤 이유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김 대표님 얘기 듣다 보니까 우리가 좀 이제 선진국 문턱 혹은 뭐 선진국을 넘어서고 있는 이런 나라 위상에 맞게 이 글로벌 시대에 좀 거기에 걸맞는 이 사람들은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사람 국적은 다르더라도 네. 우리 어떤 뭐 가족까지는 아니더라도 파트너로 생각하는 그런 그렇죠. 인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다시 직장 갑질 119 얘기 잠깐 돌아와 볼게요. 해당 단체 만들어진 거 아까 뭐 2017년이라고 하셨는데 그때 하고 2025년 지금 직장 문화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먼저 이게 김희경 대표님이 보시기에 지난 8년 동안 이런 건 좀 개선됐다 이런 거 있어요? 저희 직장합치고 출범하고 한 이틀인가 뒤에 네. 동영상 제보가 하나 있었는데 네. 그게 다 알고 계신 얘기예요. 성심병원에서 벌어졌던 장기자랑 사례. 간호사분들이 정말 선정적인 의상을 입고 무대에 예. 올라가 춤췄던 네. 말하자면 조금 알만한 기업들이 했던 갑질들, 뭐 장기자랑 강요, 체육대회 강요, 그다음에 그 가전제품 업체 회장님이 마라톤을 강요하고 뭐 이런 식의 정말 네, 전형적인 네. 대기업들의 갑질은 아무래도 법도 만들어지고 사회적 시선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좀 제보가 많이 줄어든 건 맞아요. 예, 예. 네. 그런 것들. 과거에는 다 용인됐던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막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런 것들은 좀 줄어들었다. 반면에 또 여전히 남아 있는 차별이나 갑질 혹은 오히려 지금 오면서 더욱더 두드러지는 갑질이나 차별 뭐 이런 양태가 좀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제 이 법이 시행된 지 지금 6년째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신고가 나름 조금 활발해지려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약간 뭐 소위 말하는 뭐 약간 역행하는 네. 법의 취지에 역행하는 제도를 계속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지금 국회에도 있고요. 법을 개정하자. 네. 예를 들면 괴롭힘에 해당되는 어떤 요건을 엄격히 하자라는 어떤 법제도 개정안이 막 발의되고 있고요. 네네. 이제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면 뭐 허위 신고라든가 아니면 뭐 을질이라는 그런 이상한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신고를 가로막으려는 어떤 그 움직임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현장에서는 조금 더 은밀하게 괴롭힘들이 행해지고 뭐 따돌림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문화들이 좀 여기저기서 발견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좀 심각한 것 중에 하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이 법은 아직 적용되지 않거든요. 네네. 이런 어떤 소규모 사업장에 있는 분들의 괴롭힘은 훨씬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법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무법지대 최소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 말씀이시죠? 광범위하다고 보고 있어요. 아까 을질 얘기하셨는데 뭐 그런 거죠. 요즘 직원들 때문에 못 살겠어. 지금 요즘 네. 애들이 말 안 듣고 막 정말 근데 그게 본질을 상당히 희석시키고 맞습니다. 왜곡하는 그런 거라는 을질이라는 말씀이시죠? 사실 개념은 법적으로도 없고요. 네. 사실은 어떤 형성될 수 없는 어떤 네. 관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권리구제 방안 중에 하나가 바로 노동조합 결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온라인에서 이 문제 해결 모색하는 이제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직장합질 119가 최근에 온라인 노조를 출범했거든요. 네. 말하자면 온라인상에다 깃발을 하나 꽂은 건데요. 예를 들면 개별 사업장에서 뭐 여기처럼 다 같이 이제 일하는 사업장에서는 노조를 만들기가 좀 용이한데 상대적으로 네. 예를 들면 한국어 교원이다, 사회복지사다 이렇게 흩어져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은 노조를 네. 결성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자, 온라인으로 모이라고 한 거죠 저희가. 이분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한국어 교원이라던가 사회복지사 분들이 노조 지부를 지금 만들어서 활발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요. 네. 모이기 힘든 분들이 여기서 이슈, 의제를 공유를 온라인을 하고 통해서. 예. 그리고 가끔은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나가지고 그래서 목소리를 높이는데 이것들이 저희는 굉장히 최초의 실험이지만 네. 여전히 노조하기가 좀 쉽지 않은 우리나라 환경에서 굉장히 앞으로도 주요하고 꼭 이제 해야 될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노조는 사실은 저희가 계속 외치지만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어요. 네. 자, 온라인상의 노조 결성 움직임에 대해 설명해 주셨고 어느덧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자, 우리 김유경 대표님께서는 노무법인에 계시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상담도 많이 해주시고 법적 지원도 많이 할 겁니다. 노동 관련 뭐 이주 노동자 관련해서. 자, 끝으로 뭐 수많은 사례가 있겠지만 이게 지금 생각나는 정말 이거 보람이 있었다. 기억되는 사례 하나 소개해 주세요. 방송국에 왔으니까 방송국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여전히 이제 그 2021년에 어쨌든 문화방송에서 일하셨던 방송작가 두 분이 네. 9년 10년 일하고서는 해고를 하루아침에 당했는데 이분들이 노동자로 인정을 받았던 네.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있었고 제가 그 사건 했었는데요. 네. 이 사건 이후로 사실은 그 사건 자체도 좀 보람이 있었지만 다수의 방송국에서 일했던 프리랜서 분들이 선례를 밟아서 많은 이제 법률 이제 투쟁을 했었고 네네. 지금 이제 그런 흐름을 따라서 예를 들면 뭐 엔딩 크레딧 뭐 이런 단체들도 만들어지고 하면서 네네. 그 수많은 분들이 조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게 분위기를 좀 조성했다고 생각이 돼서 네. 저는 그 사건을 굉장히 보람 있는 사건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직장갑질 119 창립 멤버 역할을 하셨던 김유경 노무법인 돌꽃 대표 노무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